여보, 당신이 가장 행복하다고 느낄 때 나는 모든 걸 준비하고 있었어. 제 손에는 두툼한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10년간 비서와 바람을 피운 남편. 하지만 저는 5년 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모든 증거를 수집하며 침묵했죠. 남편이 저를 바보라고 생각하는 동안 저는 변호사와 탐정을 고용했습니다. 회사 횡령 증거까지 찾아냈습니다. 이제 남편 앞에 놓인 건 이혼 서류와 형사고 발장이었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에 남겨주시면 그곳에 늘 행운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결혼 15년 차. 서지혜는 강남구의 한 고급 아파트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42세 전업주부였습니다. 남편 박민주는 IT 중견기업의 이사였습니다. 연봉 2억 안정적인 수입이었습니다. 10살 된 아들 하나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완벽한 가정이었습니다. 하지만 5년 전부터 균열이 시작됐습니다. 2019년 가을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민준이 회식이라며 늦게 들어온다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평소와 다를 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11시 지혜는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민준의 카드 문자 알림이 지혜의 휴대폰으로 왔습니다. 가족카드 사용 내역이었습니다. 강남 영호텔 객실 요금 35만 원. 지혜의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회식이라며 왜 호텔에? 손가락이 떨렸지만 지혜는 민준에게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카드 사용 내역을 캡처했습니다. 날짜와 시간, 장소를 메모장에 기록했습니다. 새벽 2시 민준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여보, 회식 어땠어? 지혜가 평소처럼 물었습니다. 힘들었어. 부장님이 술을 너무 많이 권하셔서. 민준이 넥타이를 풀며 대답했습니다. 지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호텔 이야기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민준이 샤워하는 동안 그의 재킷을 확인했습니다. 주머니에서 영수증 하나가 나왔습니다. 호텔 라운지바 와인 2잔 18만 원. 지혜가 영수증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주머니에 넣어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준은 평소처럼 출근했습니다. 지혜에게 볼에 가볍게 키스했습니다. 아들에게 손 흔들며 나갔습니다. 완벽한 가장의 모습이었습니다. 지혜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결심했습니다. 섣불리 움직이면 안 돼. 확실한 증거를 모아야 해. 그날부터 지혜의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카드 사용 내역 추적이었습니다. 지혜는 매달 카드 명세서를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엑셀에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날짜, 시간, 장소, 금액을 입력했습니다.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 호텔 사용 내역이 있었습니다. 강남 일대 특급 호텔들이었습니다. 객실료는 30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였습니다. 지혜가 달력에 표시했습니다. 2019년 10월부터 2020년 2월까지 5개월간 총 18회의 호텔 사용 기록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민준의 행동 패턴 관찰이었습니다. 금요일마다 민준은 6시쯤 퇴근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집에 오는 건 자정이 넘어서였습니다. 지혜가 민준의 회사 동료 아내에게 슬쩍 물어봤습니다. 요즘 남편들 회식 많이 하나요? 상대방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요즘 회식 거의 없어요. 코로나 때문에. 지혜의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민준의 휴대폰 확인이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아침 민준이 샤워하는 동안이었습니다. 휴대폰이 거실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지혜가 재빨리 집어들었습니다. 비밀번호를 입력했습니다. 결혼기념일이었습니다. 휴대폰이 열렸습니다. 카카오톡을 확인했습니다. 대화방 목록을 스크롤했습니다. 그때 한 이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김비서님. 지혜가 대화방을 열었습니다.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어제 너무 좋았어요. 다음 주도 기대돼요. 나도. 당신 생각만 하면 일이 손에 안 잡혀. 호호, 그럼 안 되는데요. 이사님. 지혜의 손이 떨렸습니다. 더 올라가서 과거 대화를 확인했습니다. 수백 개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사진도 있었습니다.
민준과 젊은 여자가 레스토랑에서 찍은 셀카였습니다. 여자는 20대 후반으로 보였습니다. 화장이 짙고 미니스커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지혜가 사진을 자신의 휴대폰으로 찍었습니다. 대화 내용도 캡처했습니다. 샤워 소리가 멈췄습니다. 지혜가 재빨리 휴대폰을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소파에 앉아 TV를 보는 척했습니다. 민준이 욕실에서 나왔습니다. 여보, 오늘 뭐 해? 평소처럼 물었습니다. 아들이랑 놀이터 갈까 해. 지혜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민준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지혜의 연기는 완벽했습니다. 2020년 3월. 지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인터넷으로 이혼 전문 변호사를 검색했습니다. 강남에 있는 대형 로펌을 찾았습니다. 전화로 상담 예약을 잡았습니다. 민준이 출근한 뒤 지혜는 로펌을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는 40대 중반의 여성이었습니다. 이름은 최연이었습니다. 연희가 지혜를 맞이했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지혜가 준비해온 자료를 꺼냈습니다. 카드 사용 내역, 캡처한 대화 내용, 호텔 영수증 사진. 연희가 자료를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증거가 상당히 구체적이네요. 연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제부터 의심하셨나요? 5개월 전부터요. 그때부터 증거를 모았습니다. 연희가 감탄했습니다. 잘하셨어요. 대부분의 의뢰인들은 감정적으로 먼저 대응해서 증거를 놓치거든요. 지혜가 물었습니다. 이 정도면 이혼 소송에서 이길 수 있나요? 연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충분합니다. 하지만 더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해요. 무엇이요? 현장을 포착하는 겁니다. 호텔에 들어가는 장면, 나오는 장면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남겨야 해요. 지혜가 긴장했습니다. 제가 직접 해야 하나요? 아니요. 전문 탐정을 고용하는 게 좋습니다. 연희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제가 아는 탐정 사무소예요. 신뢰할 수 있습니다. 지혜가 명함을 받았습니다.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탐정 비용은 한 달에 500만 원 정도, 변호사 선임료는 3천만 원 정도 예상하시면 됩니다. 지혜가 숨을 들이켰습니다. 적지 않은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준의 배신을 생각하면 아깝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진행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언 드릴게요. 연희가 진지한 표우로 말했습니다. 절대 남편에게 티 내지 마세요. 평소처럼 행동하세요. 남편이 눈치채면 증거를 인멸할 수 있어요. 지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로펌을 나서면서 지혜는 다짐했습니다. 절대 들키지 않을 거야. 완벽하게 준비할 거야. 2020년 4월. 탐정 박준수가 투입됐습니다. 50대 중반, 20년 경력의 베테랑이었습니다. 준수가 지혜를 만났습니다. 커피숍에서 조용히 대화를 나눴습니다. 남편분의 일정을 알려주세요. 지혜가 메모를 건넸습니다. 금요일마다 저녁 6시쯤 퇴근해요. 그리고 자정쯤 집에 와요. 준수가 메모했습니다. 상대 여성에 대한 정보는 회사 비서예요. 이름은 김수진, 28세입니다. 준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부터 미행 시작하겠습니다. 그 금요일 준수는 민준의 회사 앞에서 대기했습니다. 승용차 안에서 망원렌즈 카메라를 준비했습니다. 저녁 6시 10분 민준이 회사 건물에서 나왔습니다.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5분 후 젊은 여성이 나왔습니다. 수진이었습니다. 하이힐을 신고 미니스커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건물 앞에서 만났습니다. 민준이 수진의 허리에 손을 올렸습니다. 수진이 민준의 팔에 기댔습니다. 준수가 셔터를 눌렀습니다. 찰칵, 찰칵. 두 사람은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준수가 뒤따라갔습니다. 택시는 강남역 근처 이탈리안 레스토랑 앞에 섰습니다. 두 사람이 내렸습니다. 손을 잡고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준수가 차에서 내려 레스토랑 창문을 통해 촬영했습니다. 두 사람은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와인을 주문했습니다. 건배하며 웃었습니다. 민준이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이 수줍게 웃었습니다. 준수가 모든 장면을 담았습니다. 저녁 8시 두 사람이 레스토랑을 나왔습니다.
다시 택시를 탔습니다. 이번에는 강남의 특급 호텔로 향했습니다. 준수가 호텔 로비까지 따라갔습니다. 두 사람은 프런트에서 체크인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준수가 로비에서 대기했습니다. 새벽 1시 두 사람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왔습니다. 민준의 넥타이가 헐렁했습니다. 수진의 머리가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로비를 나섰습니다. 호텔 앞에서 포옹했습니다. 민준이 수진의 이마에 키스했습니다. 준수가 모든 장면을 고화질로 촬영했습니다. 다음 날 준수는 지혜에게 보고했습니다. USB에 사진과 영상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혜가 파일을 열어봤습니다. 레스토랑에서 손잡는 장면, 호텔 로비에서 체크인하는 장면, 새벽에 나와서 포옹하는 장면. 모든 것이 선명했습니다. 지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눈으로 보니 다른 충격이었습니다. 하지만 지혜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감정에 휘둘릴 때가 아니었습니다. 증거를 확보했으니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였습니다. 2020년 5월, 지혜는 연희 변호사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탐정이 찍은 사진과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연희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완벽합니다. 이 정도면 법정에서 유리합니다. 지혜가 물었습니다.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연희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불륜 기간, 증거의 명확성, 상대방의 경제력을 고려하면 최소 1억 원은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지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요. 연희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무엇인가요? 남편 회사에서 횡령 같은 게 있을 것 같아요. 연희가 놀랐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지혜가 설명했습니다. 남편이 호텔비, 식사비를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확인한 카드 내역 중 일부가 회사 카드였어요. 연희의 눈이 빛났습니다. 그렇다면 업무상 배임이나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어요. 지혜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확인하죠? 회사 내부 고발이 필요해요. 혹시 남편 회사에 아는 사람 있나요? 지혜가 생각했습니다. 남편의 후배가 한 명 있어요. 민준이랑 사이가 안 좋다고 들었어요. 연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보세요. 회사 내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지혜가 결심했습니다. 며칠 후 지혜는 민준의 후배 강태민을 만났습니다. 태민은 30대 후반 회사의 과장이었습니다. 민준과는 승진 경쟁에서 밀린 사이였습니다. 카페에서 태민을 만났습니다. 형수님, 무슨 일로 연락하셨어요? 태민이 의아해했습니다. 지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 민준이와 이혼하려고 해요. 태민이 놀랐습니다. 네. 왜요? 지혜가 불륜 사실을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태민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형이 그런 짓을? 지혜가 물었습니다. 혹시 민준이가 회사 돈을 개인적으로 쓴 적 있나요? 태민이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있습니다. 법인카드로 개인 접대를 자주 했어요. 지혜가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증거가 있나요? 태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계팀에 친한 동료가 있어요.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혜가 태민의 손을 잡았습니다. 도와주세요. 제발요. 태민이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형수님, 저도 형한테 당한 게 많아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일주일 후 태민이 지혜에게 USB를 건넸습니다. 안에는 3년치 법인카드 사용 내역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혜가 파일을 확인했습니다. 민준의 법인카드로 수백 건의 개인 사용 기록이 있었습니다. 호텔 숙박비, 고급 레스토랑, 명품 매장. 총액이 5천만 원을 넘었습니다. 지혜가 연희 변호사에게 자료를 넘겼습니다. 연희가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업무상 배임이에요. 형사 고발할 수 있습니다. 지혜가 물었습니다. 형사 고발하면 어떻게 되나요? 남편이 회사에서 해고될 수 있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지혜가 망설였습니다. 그럼 아들에게도 영향이 가지 않을까요? 연희가 지혜의 손을 잡았습니다. 부인, 이건 부인이 선택할 문제예요. 하지만 남편이 10년간 부인을 배신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지혜가 눈을 감았습니다.
민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수진과 웃으며 손잡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지혜가 눈을 떴습니다. 고발하겠습니다. 2020년 6월부터 2024년 현재까지 지혜는 4년간 완벽하게 연기했습니다. 민준 앞에서는 여전히 다정한 아내였습니다. 아침마다 아침밥을 차려줬습니다. 저녁에는 남편이 좋아하는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민준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지혜가 더 살갑게 대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민준이 말했습니다. 여보, 요즘 왜 이렇게 잘해줘? 지혜가 웃었습니다. 당신이 열심히 일하니까 고마워서 그래. 민준이 지혜를 안았습니다. 나도 사랑해. 지혜는 민준의 포옹을 받으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곧 끝이야. 조금만 더 참자. 4년간 지혜는 증거를 계속 모았습니다. 탐정은 매달 민준과 수진을 미행했습니다. 호텔 출입 기록이 쌓여갔습니다. 법인카드 사용 내역도 업데이트됐습니다. 연희 변호사는 소송 준비를 완벽하게 마쳤습니다. 이혼 소송, 위자료 청구, 형사 고발장까지 모든 서류가 준비됐습니다. 2024년 10월 지혜는 마지막 준비를 했습니다. 아들을 친정어머니 집에 보냈습니다. 며칠 쉬다 오라고 했습니다. 금요일 저녁 민준이 회식이라며 나갔습니다. 지혜는 평소처럼 웃으며 배웅했습니다. 조심히 다녀와요. 민준이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지혜는 곧바로 움직였습니다. 거실 테이블에 서류 봉투를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소파에 앉아 민준을 기다렸습니다. 자정이 넘어 민준이 돌아왔습니다. 술 냄새가 났습니다. 여보, 왔어? 지혜가 평소처럼 인사했습니다. 응. 피곤해 죽겠네. 민준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때 테이블 위에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이게 뭐야? 지혜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열어봐. 민준이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서 서류가 쏟아졌습니다. 이혼 합의서, 위자료 청구서, 형사 고발장, 그리고 수백 장의 사진. 민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뭐야? 지혜가 일어섰습니다. 10년이야. 당신이 수진이랑 바람핀 게. 민준이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당신, 언제부터 알았어? 5년 전부터. 민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5년? 지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이 가장 행복하다고 느낄 때 나는 모든 걸 준비하고 있었어. 민준이 사진들을 넘겼습니다. 호텔 출입 장면, 수진과 포옹하는 장면, 법인카드 사용 내역. 모든 것이 증거였습니다. 지혜, 오해야. 설명할게. 지혜가 웃었습니다. 오해? 5년간 탐정 고용해서 찍은 사진이 오해야? 민준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용서해줘. 지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용서는 없어. 이혼 서류에 서명해. 민준이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싫어. 아들 생각은 안 해? 지혜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아들은 내가 키울 거야. 당신은 위자료나 제대로 내. 민준이 형사 고발장을 받습니다. 이건 뭐야? 회사 법인카드 횡령이야. 5천만 원어치. 민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것까지 하면 나 감옥 가. 지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그게 목적이야. 민준이 지혜의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마치 마지막으로 매달릴 수 있는 동아줄이라도 잡은 사람처럼 손끝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었습니다. 제발 고발은 하지 말아줘. 술기운이 아직 가시지 않은 손은 떨리고 있었고 그의 눈에는 분명한 공포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지혜 앞에서 단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지혜는 잠시 그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아주 천천히 그 손을 떼어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마음속에서 이미 수천 번 반복해온 동작인 것처럼. 민준아. 지혜가 낮고 고른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나도 5년 동안 매일같이 제 발을 삼켰어. 민준의 숨이 잠시 멎은 듯 했습니다. 당신이 회식이라고 말하고 집을 나설 때마다, 당신이 호텔로 들어갈 때마다, 당신이 아무 일 없다는 얼굴로 다시 집에 돌아올 때마다 지혜는 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나랑 아들 앞에서 웃을 때마다
그 순간 민주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어깨가 작게 들썩였습니다. 그땐 정말 잠깐이었어. 민준이 흐느끼듯 말했습니다. 이렇게까지 오래 갈 줄은 몰랐고 이렇게까지 커질 줄도 몰랐어. 지혜는 미세하게 숨을 들이켰다가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10년이 잠깐이야?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는 지난 시간 전체가 담겨 있었습니다. 민주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변명도 해명도 스스로에게조차 설득력이 없다는 걸 알고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지혜는 테이블 위에 흩어져 있던 서류들을 차분히 정리했습니다. 이혼 합의서, 위자료 청구서, 사진들, 그리고 형사 고발장. 난 당신을 망가뜨리려고 준비한 게 아니야. 지혜가 말했습니다. 복수하고 싶어서 버틴 것도 아니고. 서류를 가지런히 맞추며 그녀는 덧붙였습니다. 내 인생을 되찾으려고 준비한 거야. 민주는 마지막 희망을 붙잡듯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이혼은 하자. 그래, 이혼은 할게. 그는 다급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위자료도 더 줄게. 원하는 만큼 줄게. 그러니까 고발만은 빼줘. 그 순간 지혜는 처음으로 민준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연민도 분노도 아닌 완전히 식어버린 눈빛이었습니다. 당신은 아직도 조건을 말해? 지혜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이건 거래가 아니야. 잠시 멈춘 뒤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이미 끝난 일의 결과야. 그날 밤 민주는 결국 펜을 들었습니다. 이혼 합의서에 위자료 지급 동의서에 하나씩 서명했습니다. 손은 계속 떨렸지만 글씨는 또렷했습니다. 모든 서명이 끝났을 때 민주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지혜는 마지막으로 서류 봉투를 정리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 남겨진 한 장을 바라봤습니다. 형사 고발장. 그 종이는 처음 놓였던 자리에서 단 한 번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지혜는 그것을 치우지 않았습니다. 설명도 예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모든 것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 모든 일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한 달 뒤 민준에게 회사에서 공식 통보가 내려졌습니다. 해임. 내부 감사 결과 보고서에는 그의 이름이 여러 차례 반복되어 등장했습니다. 법인카드 사적 사용, 허위 접대 보고, 개인적 관계를 업무로 위장한 정황들. 횡령과 배임 혐의가 명확히 인정되었습니다. 민주는 더 이상 임원이 아니었습니다. 출입증은 회수되었고 개인 사무실은 하루 만에 정리됐습니다. 그가 10년 넘게 쌓아 올렸다고 믿었던 자리였지만 무너지는 데는 단 며칠이면 충분했습니다. 며칠 후 언론에 짧은 기사가 하나 실렸습니다. IT 중견기업 임원, 법인카드 사적 사용으로 검찰 송치. 기사에는 실명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업계는 좁았습니다. 그가 누구인지 어떤 회사였는지 다들 알고 있었습니다. 전화벨은 울리지 않았고 민준을 찾던 사람들도 사라졌습니다. 함께 있던 비서 김수진은 조용히 회사를 떠났습니다. 사직서는 이메일로 제출됐고 책상 위 개인 물품은 다른 직원이 대신 정리했습니다. 두 사람은 그날 이후 연락이 끊겼습니다. 서로를 위로할 여유도 책임질 용기도 없었습니다. 사랑이라 믿었던 관계는 그렇게 흔적도 없이 끝났습니다. 지혜는 법정에 섰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 검은 정장. 손에는 두꺼운 서류 파일이 들려 있었습니다. 사진, 영상, 카드 사용 내역, 탐정 보고서. 하나하나 차분하게 제출하며 진술했습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언제부터 이 사실을 인지하고 계셨습니까? 5년 전입니다. 법정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럼에도 즉시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이유는요? 지혜는 잠시 숨을 고르고 대답했습니다. 감정적으로 움직이면 진실이 흐려질까 봐서요. 확실한 증거와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판사는 서류를 넘기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원고의 준비가 매우 치밀합니다. 그 말 한마디에 지혜는 처음으로 가슴 깊은 곳에서 긴장이 풀리는 걸 느꼈습니다. 판결은 명확했습니다. 위자료 1억 2천만 원. 아들에 대한 양육권 전부 원고에게 인정. 민준의 면접 교섭권은 제한적으로 허용되었습니다. 법정에서 민준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의 변호사조차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형사 재판. 민준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실형은 피했지만 전과 기록은 남았습니다.
지혜는 판결문을 받아들고 조용히 읽었습니다. 법률 용어로 가득 찬 문장들 사이에서 그녀는 단 하나의 문장만 또렷하게 읽혔습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반복적이고 계획적이었다. 지혜는 그 문장을 접어 가방에 넣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확인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법원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맑았습니다. 지혜는 생각했습니다. 무너진 건 민준의 인생이 아니라 그가 거짓 위에 쌓아 올린 모든 것들이었다고. 그리고 자신은 그 폐허 위에 다시 서 있지 않다는 사실이 무엇보다도 다행이라고. 지혜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이제는 과거가 아니라 앞으로의 삶을 향해. 2025년 봄. 이사는 조용히 이루어졌습니다. 큰 트럭도 이웃에게 알리는 인사도 없었습니다. 지혜와 아들은 필요한 집만 골라 작은 집으로 옮겼습니다. 예전 집보다 방도 하나 접고 거실도 훨씬 좁았습니다. 하지만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빛은 충분했고 무엇보다 집안에는 더 이상 불필요한 긴장감이 없었습니다. 문을 닫으면 정말로 조용했습니다. 발소리를 숨길 필요도, 누군가의 표정을 살필 필요도 없는 공간. 지혜는 그 조용함이 좋았습니다. 어느 저녁 아들이 숙제를 하다 말고 불쑥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는 왜 같이 안 살아? 지혜는 순간 손을 멈췄습니다. 예상하고 있던 질문이었지만 막상 들으니 가슴 어딘가가 조용히 눌렸습니다. 하지만 지혜는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앉았습니다. 어른이 지켜야 할 약속을 안 지켜서 그래. 아들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 나름의 방식으로 이해하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럼 엄마는 약속 잘 지켜? 지혜는 잠시 웃었습니다. 이번엔 조금 더 단단한 미소였습니다. 응. 엄마는 너랑 나한테 한 약속은 꼭 지킬 거야. 그 말은 아이에게 하는 약속이었고 동시에 스스로에게 하는 다짐이기도 했습니다. 지혜는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결혼과 육아 때문에 미뤄두었던 자격증. 한때는 필요 없다고 스스로를 설득하며 덮어두었던 꿈이었습니다. 지금은 동네의 작은 회계사무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대기업도 아니고 연봉이 높은 자리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지혜는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으로 월급을 받았습니다. 아침에 출근해 책상 앞에 앉고 숫자를 정리하고 서류를 검토하고 누군가의 일을 대신 책임지는 시간이 이상하게도 마음을 편안하게 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지혜 씨. 그 한마디가 예전 어떤 화려한 말보다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밤이 되면 아들이 잠든 후 혼자 거실에 앉아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문득 과거가 떠오르기도 합니다. 강남의 넓은 거실, 완벽한 가족 사진, 그리고 웃고 있던 자신의 얼굴. 그 시절을 떠올리면 가끔은 허탈한 웃음이 나옵니다. 그땐 정말 몰랐구나. 하지만 지혜는 더 이상 그 시간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 시간 덕분에 지금의 자신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지혜는 이제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참는 것이 강함이 아니라는 걸. 침묵이 반드시 용서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걸. 그리고 준비된 선택은 복수가 아니라 자기 보호라는 것을. 그녀가 5년간 침묵했던 건 비겁해서가 아니라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녀가 떠난 건 사랑이 식어서가 아니라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지혜는 이제 누군가의 아내로 불리지 않습니다. 대신 한 아이의 엄마로, 한 사람의 직장인으로,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가끔은 불안하고 미래가 막막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더 이상 스스로를 속이지는 않습니다. 지혜는 오늘도 아들의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작지만 따뜻한 집으로. 그리고 조용히 생각합니다. 이 평범한 하루가 내가 가장 오래 지켜내고 싶었던 삶이라고. 지혜는 지금도 종종 같은 말을 합니다. 누군가가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그렇게까지 준비하면서 화가 나지 않았어요? 지혜는 잠시 생각한 뒤 고개를 천천히 저으며 대답합니다. 그 사람을 벌주려고 5년을 산 게 아니에요. 나를 지키려고 준비했을 뿐이에요. 그 말에는 분노도 원망도 담겨 있지 않습니다. 마치 오래전에 정리된 사실을 말하듯 담담합니다. 지혜에게 그 5년은 복수를 위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분노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 감정에 끌려 무너지지 않기 위해,
스스로를 단단하게 만드는 시간이었습니다. 울고 싶을 때 울지 않았고 소리 지르고 싶을 때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 침묵은 참음이 아니라 기다림이었고 도망이 아니라 준비였습니다. 지혜는 말합니다. 배신은 감정으로 대응하면 또 져요. 그녀는 그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한 번 무너지면 상대는 사과라는 이름의 변명으로 시간을 벌고 눈물이라는 핑계로 상황을 흐립니다. 그리고 결국 남는 건 다시 혼자 감당해야 할 후회뿐이라는 걸 지혜는 이미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지혜는 울지 않았습니다. 따지지 않았고 캐묻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기록했습니다. 날짜와 시간, 장소를 적었고 사진과 영수증을 모았으며 대화를 캡처해 저장했습니다. 사랑이 식어서가 아니라 현실을 직시했기 때문입니다. 증거로 대응하면 끝낼 수 있어요. 지혜의 이 말은 누군가를 파괴하기 위한 조언이 아닙니다.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법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 이야기를 치밀한 복수극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지혜는 고개를 젓습니다. 복수는 상대를 중심에 두는 거예요. 전 그 사람을 중심에 둔 적이 없어요. 지혜가 중심에 둔 건 자신과 아이의 삶이었습니다. 어떤 선택이 아들에게 부끄럽지 않을지, 어떤 결말이 자신을 다시 무너뜨리지 않을지를 그녀는 매일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감정적으로 터뜨리는 대신 법적으로 마무리했고 비난 대신 결론을 선택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10년간 바람핀 남편에 대한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은 그 남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혼자서 매일을 버텨낸 한 여자, 울음을 삼키며 자기 삶의 주도권을 되찾은 사람의 기록입니다. 남편은 그녀를 속였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아내라고, 침묵하는 여자는 약하다고.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지혜는 이미 모든 결말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지혜는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증명할 필요도 설득할 이유도 없습니다. 이미 결과가 말해주고 있으니까요. 이것은 복수의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한 여자가 자기 인생을 되찾은 기록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어딘가에서 비슷한 선택 앞에 서 있는 누군가에게 지혜의 이야기는 조용히 말하고 있습니다. 침묵이 반드시 패배는 아니라고, 준비된 선택은 결코 잔인하지 않다고, 그리고 자기 인생을 지키는 일은 언제나 정당하다고.